태극신검 이해를 시작하겠습니다. 2. 사적 영역의 불변 형식. 이상국가에서의 사적 영역의 불변 형식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시간, 공간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인간의 삶의 방식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은 무엇을 하며 살아가며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파악한 내용을 통해 변하지 않는 인간의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어떤 목적으로 어떠한 활동을 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대상을 이용하는지를 파악해야 되겠죠. 또한 인간과 자연 사이에 인간들 간에 무슨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비로소 사적 영역에서의 불변 형식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인간의 육체는 물질이며, 육체는 물질이죠. 그래요. 육체를 유지하는 식량 역시 물질이죠. 식량이 변해서 육체가 되겠죠. 식량이 소화되면서, 음식이 소화되면서 물질과 공간으로 이루어진 세계에 속한 것으로, 인간 육체는 물질과 공간으로 이루어진 세상에 속해 있죠. 자연적 조건들 속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죠. 인간의 육체를 있게 하는 자연적 조건들이 있다. 그렇죠. 인간은 자연의 일정 부분을 변형시킨 대상들을 소비하며 살아가는데, 이는 시대 공간과 상관없이 인간이 생명활동에 필요한 것을 구하는 불변의 형식입니다. 인간은 자연의 물질을 이용하죠. 자연 속에서 물질을 구하죠. 변형되었다 해서 자연과 무관한 게 아니죠. 집을 이루는 소재들, 식량 모두 자연 속에서 나온 것을 가공해서 이용한 것에 불과하죠. 인간의 문명이 미개할 때는 자연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짐승처럼 살 때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죠. 고대 농경국가만 하더라도 어떤가요? 자연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죠. 그래요. 농토를 만들잖아요. 농토는 인위적인 것이죠. 물론 절대자의 입장에서는 인간이 자연에 이런저런 영향을 미쳐봤자 별 볼 일 없는 것이고 해결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지만, 인간 입장에서는 자신의 활동으로 자연환경이 인간 자신의 생존에 위협을 줄 정도로 변형된다면 공포를 느끼며 심각한 문제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환경오염을 절대자가 해결할 수 있냐? 있겠죠. 어떻게? 인간의 마음에 해결 방책을 제시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에 많이 설명했죠. 최근에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공기에 이상이 생겨 문제가 포착되었습니다. 대기 속에 오염물질이 응집되어 스모그 현상이 발생했는데, 1872년 런던에서 스모그 현상으로 인해 243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952년 12월 5일부터 9일까지 수천 명이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 스모그 현상으로 인해서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 그렇죠. 또한 화석연료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의 비중이 높아지며 지구온난화 현상이 발생하며 극지방의 빙하가 녹아 해안 저지대가 침수되고 사막 현상이 발생하는 등 인간의 활동으로 인한 자연환경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주석이 달려있죠. 이런 견해가 널리 유포되어 있죠. 그래요. 그걸 그대로 옮겨놓은 거죠. 주석을 보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학적으로 논란이 많다. 그래요. 2023년 8월 3일에 쓰여진 기사죠. 지난 6월 26일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존 클라우저 박사가 서울에서 열린 퀀텀 코리아 2023 개막식의 기조 강연에서 UNIPCC라는 기구가 있다는 거죠.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가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기후위기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200배 정도로 주요 프로세스들이 과장되고 오해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래요. 자세한 내용을 보고자 하면 여기 들어가 보면 되겠죠. 한번 볼까요?
얘기했죠. 기후과학이 대중들에게 충격을 주기 위한 언론용 사이비 과학으로 변질되어 왔으며 기후 위기 낭설은 수십억의 지구 인류의 복지와 세계 경제를 위협하는 과학의 위험한 부패다. 기후 위기라는 건 없는데 그래요. 물리학자죠. 물리학자가 그렇게 주장했죠. 타락한 과학자들이 기후 위기를 조장하고 있다. 그런 얘기겠죠. 그리고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어떤가요? 제대로 인식하기는 쉽지 않은 거죠. 특히 과학자들 간의 견해가 달라지면. 그래요. 하긴 클로우저 박사는 지난 7월 26일 미국 에포크 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우리는 사이비 과학에 완전히 빠져 있다. 지구 하늘을 절반 이상을 덮고 있는 구름이 기온을 자율 조절하고 있다. 자율 조절이란 기온이 너무 높을 때 더 많은 구름이 지구를 둘러싸고 그 반대성도 일어난다. 구름은 지구 하늘의 60에서 70% 정도를 항상 덮고 있으며 변동에 따라 기온이 오르내린다. 그는 또 지구 대기에 이산화탄소가 증가하고 있지만 그것으로 인한 미미한 열 전달 효과는 거대한 자연적 구름 변동에 휩쓸려 버려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래요. 구름이 기온을 조절하고 있다는 거죠. 조절 기능을 파괴할 정도로 이산화탄소는 영향력이 있지 않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또 어떤 과학자는 또 반대로 얘기하겠죠. 일반인들은 어느 게 맞지? 하면서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뭐 일반인이라 하더라도 연구하면 알 수 있겠죠. 구름이 어느 정도의 기온 조절의 효과가 있는지, 이산화탄소는가 그런 조절 기능을 파괴할 수 있는지 연구해보고 책도 읽어보고 또 실험도 해보고 하려면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게까지 하려는 인간들이 없겠죠. 일반인들 중에서는. 과학자야 자기들이 직업이니까 그렇게 한다 치더라도. 인간의 육체는 자연환경의 특정 조건에서 물질적으로 생성되는 것이고, 그렇죠. 육체는 그렇죠. 특정한 자연 조건이 변하면 건강이나 생명에 위협이 되니 당연히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자연환경의 관리 역시 불변의 형식에 속합니다. 자연환경의 관리가 고대에도 있었나 하는 의문이 들 수 있는데, 물론 지금처럼 자연환경 자체를 보호하려는 의지는 아니지만 자연환경을 관리하여 인간에게 이롭게 하자는 차원에서 자연환경을 관리하려는 활동은 역사적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인간은 자연환경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려고 했죠. 이렇게 하려고 했죠. 농토를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 목적인 거죠. 이렇게 활용하고자 농토를 만드는 거죠. 삼국사기 신라본기 허래왕 21년에 서기 330년에 벽골지를 축조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연환경을 보호하려는 역시 인간을 이룩하기 위함이니 목적에 있어서는 자연보호나 자연환경을 변화시키기 이용하는 일은 같은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목적에 있어서는 똑같다는 거예요. 인간을 이롭게 하자는 자연환경을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지금과 같은 자연환경을 관리하여 인간에게 이롭게 하자는 목적은 같은 거죠.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지금과 같은 방식의 자연의 이용은 자연환경을 변화시켜 인간에게 오히려 해가 되니 자연을 이용할 때 자연환경을 인간에게 해롭지 않은 방식으로 하자는 것이 자연보호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연보호 운동은 생명 존중 사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죠. 짐승을 죽이는 것도 자연을 해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잖아요. 물론 예로부터 마음을 탐구하는 많은 인간들이 생명을 함부로 해쳐서는 안 된다는 말을 많이 남겼지만 생명을 함부로 해치면 안 된다 했죠. 근데 그런 것은 자연보호하고는 또 다른 얘기인 거죠. 이는 영혼과 관련된 것으로 자연보호와는 취지가 다른 것입니다. 인간이 자연의 변형물들을 소비하면서 생존을 이어가는 일은 불변의 형식인데
그렇죠. 우리 자연에서 구한 대상들을 변형시키죠. 인간에게 유용한 자연의 변형물을 학적용어로 생산물이라고 합니다. 자연의 변형시킨 대상물을 생산물이라는데 이런 형식은 고대나 현대나 미래나 바뀌지 않겠죠. 1년간 어떤 사회의 생산물이 천이고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생산물이 없으며 인간이 생존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생산물이 1이라고 가정하면 그렇죠. 생산물을 나눌 수 있겠죠. 생산물은 개인적 소비에도 이용되고 또 작업 수단을 구하는데도 이용되겠죠. 그걸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 사회 인구는 1000명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생산물을 반드시 소비해야 되니까. 따라서 생산물의 양은 인구의 크기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 중에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현실에서는 무역이 존재하여 생산물이 외부 유출이나 외부로부터 유입이 가능하니 그렇죠. 사회가 생산한 생산물 중 외부로 유출된 생산물을 공제하고 남은 생산물과 외부로부터 유입된 생산물의 합이 인구의 크기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 됩니다. 그렇겠죠. 그래요. 사회에서는 분배 형식이 존재합니다. 최소한의 생산물만으로 살아가는 인간들이 존재하고 최소한의 생산물보다 훨씬 많은 생산물을 소비하며 살아가는 인간들 역시 존재합니다. 그렇죠. 가난한 이가 있고 부자가 있잖아요. 최소한의 생산물 곱하기 2의 생산물을 소비하는 인간들이 100명이고 최소한의 생산물 곱하기 3의 생산물을 소비하는 인간이 50명이 있다고 가정할 경우 위에서 제시한 조건을 적용할 경우 100명이 있으니까 200을 소비하겠죠. 3배를 소비하는데 50명이니까 150을 소비하겠죠. 그러면 1000 빼기 200 빼기 150은 650이 됩니다. 따라서 최소한의 생산물만으로 살아가는 인간들의 수는 650명이 최대치이며 사회 총 인구는 800명이 최대치가 됩니다. 그렇죠. 200 빼기 150, 650명에다가 150명을 더하니까 800명이 맞죠. 따라서 인구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 둘은 사회에서 소비되는 생산물의 총량과 분배 형식이라고 하겠습니다. 두 가지가 발견된다는 거예요. 인구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 두 가지가 되겠죠. 다른 요인도 또 있을 수 있겠죠. 근데 핵심 요인은 이것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생산물의 총량과 분배 형식 역시 변동합니다. 분배 형식이 일어나니 분배 형식을 바꿔서 인구를 올려볼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분배 형식이 역시 고정되어 있지 않죠. 계속 변한다는 거예요. 생산물 총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생산 기술의 발전에 의한 생산성 향상, 자연적 조건 변동, 사회적 조건의 변동이 핵심 요인들이 됩니다. 기후의 변동은 예전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농산품 생산량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연적 조건이 되겠죠. 기후의 변동은 농산품 생산량에 큰 영향을 미치죠. 현 시대에서도 기후 변동에 완전히 대처하지 못하는 거죠. 임금의 상승은 기업의 비용을 증가시켜 사양 산업을 만들어내는데 이는 사회적 조건의 변동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렇죠. 한국에서도 인건비가 장기적으로 상승하면서 사양 산업이 많이 생겼죠. 분배 형식 역시 변동하는데 여기에는 부를 창출하는 방식과 사회적 위력이 작용합니다. 부를 창출하는 방식의 경우 고대 농경국가에서는 토지를 기반으로 하는 분배 양식이 선명한 반면에 현대 국가에서는 상품 거래를 바탕으로 생산된 시장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니 불분명하고 변동도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부를 창출하는 방식이 과거는 많이 달라졌죠. 예전에는 토지를 많이 획득하면 부를 창출할 수 있어서 간단했죠. 현 시대는 그렇지 않죠. 시장 속에서 부를 창출하는데 굉장히 복잡해졌죠. 그래요. 변동도 심해지고 생산물의 총량과 분배 형식이 인구의 크기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임을 의심할 여지가 없으나 경제 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 커지면 더 풍요로운 삶을 구성원들이 살게 되더라도 인구 증가가 둔화되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장 지배 시대 제도 하에서 경제
경제의 발전이 일정 정도 이루어지면, 그렇죠. 단순히 경제 규모가 커지는 걸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요. 볼게요. 한번 그 근거를 봐야 되겠죠. 한국을 보니까 1970년 출산율이죠. 1970년대에는 4.65로 매우 높죠. 80년대에는 2.92, 90년대에는 1.57, 2000년대에는 1.50, 2015년에는 1.23. 오히려 어떤가요? 1970년대에는 한국은 무척 가난했죠. 지금에 비하면. 근데 출산율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은 2015년에는 1.23밖에 안 되죠. 2023년에 어떤가요? 1 이하로 떨어졌죠. 2020년대 이후에는. 개인들은 풍요를 누리는데 왜 이렇게 출산율이 떨어지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중국은 어떤가요? 1970년에 6.25, 1980년에는 3.00. 한국하고 비슷해졌죠. 80년대에는. 한국보다 더 많죠. 90년에는 2.73, 2000년에는 1.51, 2015년에는 1.69. 일본 어떤가요? 1970년대 2.00이죠. 2015년에 1.41, 조금 감소했죠. 프랑스도 1970년대 2.64. 그래요. 일본, 독일도 마찬가지 2.36. 그런데 한국은 아주 급속도로 발전했죠. 언제 일본이나 프랑스 70년대와 비슷해지나요? 1990년대에 비슷해지죠. 발전하는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죠. 중국도 그래요. 급속도로 발전을 했죠. 그러다가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다가 어느 순간 정체가 됐죠. 그러면 시장 지배 시대 제도화에서 경제가 발전하면 인구 출산율이 일정 수준까지 하락한다. 그 현상을 일반화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시도하겠죠. 이글을 쓰니는 문제를 인식하는 걸로 끝내지 않잖아요. 문제와 답을 동시에 제시하는 걸 좋아하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 1979년에서 2015년 사이에 한국과 중국은 경제적으로 빠른 속도로 성장하였습니다. 45년간 인구 변화를 보면 한국의 경우 3,224만 1천명이었던 인구가 1,877만 4천명 증가하여 58.23% 증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45년간 58.23%가 증가했다. 중국 역시 8,247만 8천명이 78만 8천명이었던 인구가 4억 8,426만 6천명이 증가하여 58.71% 증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과 퍼센테이지로는 비슷하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죠. 반면에 한국이나 중국에 비해 시장 지배 시대 제도를 도입하여 고도로 발전한 일본, 프랑스, 독일의 경우 같은 기간 인구 증가율을 보면 일본은 21.97% 증가했고 프랑스는 21.12% 증가했고 독일은 3.97% 증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1970년에서 1980년까지 10년간 인구 증가율은 18.25%인데 2000년에서 2015년까지 15년간 인구 증가율은 7.85%만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중국의 경우 1970년에서 1980년까지 10년간 인구 증가율은 20.05%인데 한국과 비슷하죠. 2000년에서 2015년까지 15년간 인구 증가율은 2.01%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보다 작았던 거죠. 최근 15년간 일본, 프랑스, 독일의 인구 증가율을 계산하면 일본은 0.35% 증가했고 프랑스는 8.13% 증가했고 독일은 0.27% 증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독일이 눈에 띄죠. 아주 크게 증가율이 아주 작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시장 지배 제도를 도입한 국가는 급성장을 할 수 있는데 모두 급성장할
하는 건 아니죠. 시장 지배 시대 제도를 잘 발전시켜야 되는 거죠. 여러 정책으로 급성장하는 가운데 인구가 급격히 증가할 수 있고 경제가 일정 정도 성장한 후에는 인구의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관찰되죠. 어느 국가에서나. 또한 출산율 역시 경제가 일정 정도 성장하면 하락하여 낮은 수치를 유지함을 알 수 있는데 여기서 의문이 발생했습니다. 경제가 발전하여 사회 구성원 개개인의 삶이 풍요로워졌는데 왜 출산율이 떨어지는가? 그렇죠. 개개인 소득이 크게 증가했고 예전에는 보릿고개에 있을 때도 출산율이 높았는데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왜 시장 지배 제도를 도입하여 경제가 시장 지배를 도입하여 경제가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시기에는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는데 경제가 일정 정도 발전한 후에는 인구 증가율이 둔화되는가? 그런데 이러한 현상을 포착하는 것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가능하고 원인 역시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애덤 스미스 역시 이러한 현상을 포착했고 원인 역시 대부분 파악했습니다. 왜 이렇게 인구 증가율이 작아지는가, 출산율이 낮아지는가? 한국에서는 포퓰리즘 정책을 많이 쓰죠. 근데 원인을 제대로 알아야지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왜 그런가 이러면서 당황하지만 사실은 책을 안 읽어서 그런 거예요. 애덤 스미스는 1700년대에 살았죠. 이미 수백 년 전에 그러한 현상을 보고 핵심 원인을 다 아니들은 다 알았어요. 미글을 쓴 이도 물론 알았던 거죠. 그 정도는 알겠죠. 어떤 나라의 번영의 가장 결정적인 지표는 그 주민의 수의 증가이다. 그레이튼 브리튼과 기타 대개의 유럽 여러 나라에서는 인구가 500년 이내에 2배로 되리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북아메리카의 브리튼의 제식민지에서는 인구가 20년 내지 25년 이내에 2배로 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래요. 영국이 있는데 영국이 지배한 국가는 식민지는 어떻게 될까요? 시장 지배 시대 제도가 이식이 되겠죠. 그 식민지라 해서 경제 발전을 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인구가 2배로 증가했다는 것은 그만큼 소비할 생산물이 많아졌다는 거죠. 직업도 많아지고 그 많은 인구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은 다 직업이 있어서 소득을 얻어야지 먹고 살 수 있잖아요. 영국 식민지를 관찰해보면 인구가 2배로 증가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러한 증가는 주로 새로운 주민의 계속적인 유입 때문이 아니라 토착 종족의 크나큰 증식 때문에 생긴다. 들은 바에 의하면 그곳에서는 노령자는 그의 생존 중에 종종 50명 내지 100명 때로는 그 이상의 직계 자손들을 거느리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한다. 시장 지배 시대 제도 하에서 발전한 식민지들을 보니까 자손들이 50에서 100명까지 되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에는 노동이 대단히 좋은 보수를 받으므로 자녀가 많은 것은 양친의 부담이 아니라 오히려 부유와 번영의 원천인 것이다. 그렇죠. 막 경제가 발전할 때는 소득이 괜찮다는 거예요. 근로자들의 소득이. 기업 소유자들의 소득도 괜찮겠죠. 자녀 한 명의 노동은 그가 양친의 집을 떠날 때까지 양친에게는 순이익 100파운드의 값어치가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래요. 100파운드로 그래요. 한 나라의 부가 제 아무리 클지라도 그 나라가 오랫동안 정체하고 있다면 우리들은 거기에서 노동의 임금이 대단히 높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다. 그래요. 장기간 정체하고 있으면 임금이 잘 안 오르겠죠. 경제가 안 좋으면 돈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죠.
임금의 지불에 충당될 기금, 즉 그의 주민의 수입과 자본은 대단히 큰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기금이 여러 세기에 걸쳐서 같든지 거의 같다면 고용되는 노동자의 수는 다음에 필요한 노동자의 수를 쉽게 충족시킬 수 있거나 혹은 충족시키고도 남을 것이다. 그래요. 일손이 부족이라는 건 있을 수 없고 고용주가 그들을 획득하려고 서로 경쟁하는 일도 없을 것이다. 경제 발전이 지치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한국에서도 관찰이 되죠. 수백 년 전에도 관찰된 거죠. 애덤 스미스의 경우 인구 증가의 핵심 원인이 소득과 직업수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위글에서 좋은 보수는 소득에 대응시키고, 보수가 소득이죠. 번역을 그렇게 했을 뿐이지. 임금의 지불에 충당된 기금은 직업수에 대응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직업수와 충당된 기금은 일치시킬 수는 없지만 충당될 임금, 한 사회 전체 인건비가 급격히 증가하면 직업수의 증가로 인식할 수 있죠. 그런데 물론 편법이긴 하죠. 정확하진 않죠. 그래요. 정확하게 직업수로 구하는 게 더 맞겠죠. 그런데 충분히 시장 지배 시대 제도를 도입하여 발전한 국가는 직업수가 일정하고 노동에 대한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여 소득이 감소하기 때문에 인구가 정체한다는 것은 틀린 얘기라고 할 수는 없으나 그렇다고 정확히 맞는 얘기도 아닌데, 이는 분석이 완전하지 못하고 불완전하기 때문이며 이는 분석이 구체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빠진 게 있죠. 비용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소득이 아무리 커져도 비용이 훨씬 더 커져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살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시장이 충분히 발전하면 사회 구성원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풍요를 누립니다. 그런데 출산율은 과거의 수준을 유지하지 못하고 하락하면 인구는 정체합니다. 그렇다면 사회 구성원들은 미래의 직업수를 예측하여 자식이 실업자가 될 것을 우려하여 출산율을 줄인다고 생각하면 터무니없는 상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미래의 직업수를 예측하며 자식을 줄인다, 그런 건 없겠죠. 그렇다면 답은 하나로 귀결됩니다. 필수적으로 소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생산물의 양의 변동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생산량이 1000에서 2000으로 증가했는데 최소한으로 소비해야 하는 양이 1이 아니라 2가 되면 어떻게 될까? 분배 형식의 변화 없이 사회 구성원들을 모두 이전에 비해 2배로 증가한 생산물을 소비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까? 사람들의 인식이 바뀐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밥만 먹어도 좋다 이러는데 굶어 죽고 이럴 때는 한국에서도 보릿고개가 있었죠.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당연히 밥은 먹어야 되고 식량은 충분히 얻어야 되고 다른 것도 많이 소비하잖아요. 그래요. 컴퓨터도 소비하고 스마트폰도 소비하고. 그러면 일정 기간 생산물의 양이 2배로 증가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출산율은 증가하지 않으면 인구는 정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45년간의 인구 증가율을 보면 한국, 중국에 비해 일본, 프랑스, 독일의 인구 증가율은 현저히 낮습니다. 45년간 보면 그렇다는 거죠. 훨씬 풍요로운 삶을 살면 출산율 역시 높아야 하며 인구 증가율이 한국, 중국에 비해 떨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결국 생활 수준이 다르고 필수품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다른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주 가난한 국가는 현 시대에서도 스마트폰을 필수품이라 생각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어지간하게 발전한 국가에서는 스마트폰 정도는 필수품이죠. 어찌 보면 시장 지배 시대 제도에서 사회 구성원들이 전체적으로 느끼는 만족감이 가장 큰 시기는 언제일까요? 시장 지배 시대 제도가 도입되어 경제 경력이 크게 발전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시장 지배 시대 제도에 불만을 지닌 소수의 사람들은 제외합니다. 시장 지배 시대 제도를 부정하고 싫어하는 이들도 많죠. 소수이긴 하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그 이유는 급성장하는 시기에는 소득의 증가가 비용의 증가를 크게 앞질러 대다수 사회 구성원들이 풍요로움을 느끼고 사회 구성원들 대다수가 자신이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능력이 실현되고 있다고 판단하는 관계로 어느 정도 환상 상태에서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크게 발전하면 비용이 일정 정도 고정되어 있다면 큰 풍요를 누린다 생각할 수 있겠죠.
출산율이 증가하고 인구가 증가하는 것이 이를 입증합니다. 자신의 소득이 적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게 되면 자식에게 베풀 것이 없다고 생각하게 되고 이런 출산율을 저하시키기 때문입니다. 시장이 크게 발전하는 시기에는 과거의 낮은 생활 수준에 익숙해져 이미 시장이 성숙한 사회의 반의 반도 안 되는 생활 수준으로 살지만 자신이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삶의 보람을 느끼며 자식도 잘 키울 수 있다는 생각으로 특별한 계획 없이 자식들을 마구 나오며 만족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는 심리적인 것이고 실질적인 풍요로 인한 만족은 다음 세대가 누린다고 보아야 합니다. 실제로 많은 소비를 누려도 되는데 가난에 익숙해진 이들은 그래요. 절약을 미덕으로 삼죠. 가난하게 사는 걸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부가 생기더라도. 부모 세대는 낮은 생활 수준에 익숙해져 큰 부를 축적했다고 생각하더라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지만 자식 세대는 생활 수준이 높아져 있어 축적된 부를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심리적인 만족의 크기는 부모 세대가 더 컸을 것이 분명하며 만족은 기본적으로 감정작용으로 인해 생겨나는 것이니 심리적인 것입니다. 그렇죠. 자신감이 있고 그래요. 그러면 만족을 느낀다는 거예요. 시대적으로 보면 가난하게 살더라도 자기가 절약하면서 꼭 부를 누리면서 살아야지 만족을 느끼는 건 아니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음으로는 태열 금화종지를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하면 되죠. 산란과 혼침이 있다 했죠. 산란은 오만 생각이 다 나며 어지러운 걸 가리키는 거죠. 혼침은 멍해지는 거죠. 어떤 경우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실까요? 주로 놀란 일을 겪으면서 당황할 때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볼게요. 산자 가히 수지. 산은 흩어진다는 뜻이 있죠. 산란에서 산자는 이런 오만 생각이 다 나는 걸 가리키죠. 오만 생각이 다 나는 왜 흩어지는 것은 거둘 수가 있고 난자 가히 정지. 어지러운 것은 정돈될 수 있다. 산란에는 두 가지가 뜻이 있는 거예요. 오만 생각이 다 나면서 어지럽다는 거예요. 생각들이 정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약혼침 즉 준주는 명명야. 그런데 혼침에 빠지면 지극히 아무 생각이 안 나면서 지극히 어리석어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산란상류 방소. 산란 오만 생각이 다 나면서 어지러운 것에는 그 장소가 있다. 그 장소란 건 뭔가요? 방소. 비유적 표현이죠. 여전히 어떤가는 신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만 생각이 다 나는 것은 뭔가요? 어떤가는 신이 있어서 오만 생각을 다 하게 하는 것이지요. 무슨 일이지? 어떻게 해야 하지? 그래요. 그런 상태에서는 어떤가는 신의 마음이 사라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가는 신의 마음이 사라지지 않았으니까 어떤가는 신 역시 사라지지 않았을 것이고 어떤가는 신에 의해서 일어나는 의리작용 역시 사라지지 않았겠죠. 그 말이 뒤에서 좀 이어지겠죠. 거기에 입각해서 지혼침 전시유 백용사야. 혼침에 빠지면 어둠에 잠기면 멍해지면 이 말이죠. 넋이 작용한다. 백은 넋이죠. 한국말로 하면 산란상류 혼재. 산란에는 혼이 있다. 혼은 영이나 을로 표시할 수도 있겠죠. 어떤가는 신이 있어서 어떤가는 신의 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산란 자체가 어떻게 보면 어떤가는 신이 일으킨 것으로 볼 수도 있는 거죠. 의리작용을 일으켜서. 지혼침 즉 순음이 주야. 혼침에 이르면 멍해지면 순수한 음이 주인이 된다. 누구의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영혼의 주인이 된다. 순수한 역시 비유적 표현이죠. 넋을 가리키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삼뜻 오만 생각이 떠나고 그러한 생각들이 정리되지 않는 것은 심각한 일이 아니다. 청소할 때 흩어진 것을 모을 수 있고 난잡한 것은 정돈할 수 있는데 마음에서도 어리작용을 일으키면 그와 같은 청소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멍한 상태에 이르면 아무런 생각조차 떠오르지 않으면 어리석어지는데 이는 심각한 문제인데 그 이유는 마음의 어리작용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오만 생각이 떠나는 산란에는 어리작용이 일어나는 어떤가는 신의 마음이 여전히 있지만 멍해지는 혼침에는 넋의작용만 있을 따릅니다. 산란에는 어떤가는 신의 마음이 여전히 있기에 어떤가는 신이 일으키는 어리작용 역시 여전히 있지만 혼침에는 넋의작용을 일으키는 넋만 남게 되어 넋이 마음의 주인이 된다. 그래요.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